당신은 지금 거대한 사기극에 속고 있습니다. 뉴스는 금리 인하를 축하하라고 말하지만 이건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가 인공호흡기를 달았다는 비명소리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다 합쳐도 우리가 진 빚을 갚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금리를 조금 깎아준다고 이 폭탄의 심지가 꺼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들어본 적 없는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뒤에 숨겨진 1%대 저성장 고착화, 이게 바로 우리 모두를 집어삼킬 블랙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금리 인하의 진짜 의미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금리란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율입니다. 보통 금리를 내리면 기업들은 싼 이자로 돈을 빌려 투자를 늘리고 사람들은 대출 부담이 줄어드니 집을 사거나 소비를 늘리면서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게 교과서적인 시나리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게 통하지 않는 걸까요? 이미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국내 총생산을 넘어선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건 마치 100kg짜리 엿기를 겨우 들고 있는 사람에게 1kg을 빼준다고 해서 갑자기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게 아닌 것과 같습니다. 금리가 조금 내린다고 해도 원금 상환 부담은 그대로거든요. 게다가 정부는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리 금리가 내려가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돈을 못 빌려준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금리 내렸다고 무작정 대출받아서 집 사고 주식 투자하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이야기죠. 돈줄 자체가 말라버렸는데 이자를 조금 깎아준다고 경제가 살아날 리 만무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망령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는 침체되는데 오히려 오르는 아주 기괴하고 고통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보통 경기가 나쁘면 물가도 떨어져야 정상인데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장 보러 가기 무섭지 않으신가요? 과일 한 알에 수천 원이고 외식 한번 하려면 몇만 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그냥 푸념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후변화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미쳐 날뛰고 국제 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불안정하며 한번 오른 인건비는 다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는 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인데 물가 상승세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금리를 내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내리더라도 아주 조금씩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느리고 보수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결국 우리가 체감하는 금리 인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자체가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등에 업고 고속 성장을 했는데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같은 주력 산업들이 세계 시장을 호령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우리의 수출 시장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고, 저출산과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마치 암 환자에게 진통제를 놔주는 것과 같은데, 당장의 고통은 조금 줄여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병을 치료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진통제에 취해 병이 더 깊어지는 걸 방치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결국 금리 인하는 우리를 구원해줄 동아줄이 아니라 이제 경제가 너무 망가져서 인위적인 호흡기라도 달아야겠다는 절박한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과거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금리만 내리면 집값이 다시 오르고 경기가 살아나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헛된 기대야말로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라는 속임수 뒤에 기다리고 있는 진짜 현실, 1%대 저성장 시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저성장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1% 성장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가 천천히 성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는 의미거든요. 아니, 어쩌면 퇴보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일자리의 질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시장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경쟁은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입니다. 비용을 줄이거나 생산성을 높이거나 말이죠. 비용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바로 인건비인데 정규직 채용은 급감하고 계약직이나 임시직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어납니다.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 같은 단어들이 일상화되는 거죠. 생산성을 높이는 건 어떻습니까? AI나 로봇 같은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면서 단순 노동력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1% 성장 시대에는 그 사다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한번 뒤처지면 다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월급은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거나 올라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이게 바로 저성장의 가장 무서운 점인데 성장의 과실이 극소수에게만 돌아가고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 구조가 굳어지는 겁니다. 자산 시장도 붕괴되고 있는데 특히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우상향해 왔거든요. 하지만 성장이 멈추고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에서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물론 서울 핵심 지역은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집을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금리에 허덕이다가 이제는 집값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겁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명확한데 1990년대 초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이후 일본의 집값은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집은 더 이상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아니라 거주하는 공간 혹은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거죠. 사회 전반에 퍼지는 무기력과 절망감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않거든요. 열심히 일해봤자 뭐하냐. 어차피 내 인생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패배주의가 만연하게 됩니다. 소비 심리는 얼어붙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으면서 어떻게든 아끼고 버티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되는 거죠. 사회는 활력을 잃고 침체는 더욱 가속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1%대의 저성장 시대는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위기보다도 고통스럽고 길어질 수 있는데 이건 마치 서서히 물이 차오르는 방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숨을 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조여오는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저성장의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롤모델이었던 파이어족인데 경제적 자립을 통해 조기에 은퇴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파이어족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하는데 왜 그럴까요? 파이어족의 전략은 아주 단순했거든요. 극단적으로 아끼고 저축해서 시드머니를 모은 다음 이걸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해서 불리고 그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겁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자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야 하고 물가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성장 시대에는 자산 가격이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어렵고 오히려 하락할 위험도 있으며 게다가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30대 후반에 수억 원을 모아서 은퇴했다고 해봅시다. 연 5%에서 6% 수익을 예상하고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로 생활할 계획을 세웠는데 처음 몇 년은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매년 5%씩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비의 실질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데 생활비는 점점 부족해지고 결국 은퇴 자금을 까먹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예상치 못한 변수인데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금융위기가 터져서 주가가 폭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어족에게는 다시 일어설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은퇴를 했으니까요. 그들의 계획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짜여 있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고금리와 자산시장 침체로 인해 많은 파이어족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꿈꿨던 유토피아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현금 흐름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산 규모가 성공의 척도였습니다. 재산이 몇 억이냐, 순자산이 얼마냐가 부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목돈을 만들어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 자산을 키우려고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핵심은 현금 흐름인데 총 자산이 얼마냐보다 매달 얼마가 꾸준히 들어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졌거든요.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사막에서 살아남는 법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오아시스를 찾아 헤맸습니다. 오아시스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물웅덩이죠. 한번 발견하면 대박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오아시스는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우리는 스스로 우물을 파야 하는데 비록 물줄기는 약할지라도 마르지 않는 샘물을 확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수억 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결국 그 자산을 조금씩 처분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자산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면 재산은 계속 줄어들죠. 하지만 매달 2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왜 중요한지 정리하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게 있는데 물가가 올라도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버틸 수 있고 오히려 내 수입도 물가 상승에 맞춰 늘어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것도 있는데 자산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도 장점인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미래를 계획하고 대비할 수 있거든요. 결국 다가오는 저성장 시대의 핵심은 버티기랍니다. 누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이고 그 버티기의 원동력은 바로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에서 나오는 거죠. 현금 흐름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살벌한 1% 저성장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3가지 생존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현금 흐름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월급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은 사라졌고 월급은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가 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몸값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는 AI와 데이터인데 이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고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데 퇴근 후나 주말의 시간을 쪼개서라도 공부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엔잡러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의 직업에만 의존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언제 회사가 망할지, 언제 내가 잘릴지 모르니까요. 월급 외에 부수적인 수입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입이 적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이거든요.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현금 흐름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핵심은 내 노동력을 이용해서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물가가 5% 오르면 내 몸값은 10% 올리겠다는 각오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수비적인 투자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격적인 투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키는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투자를 멈추라는 뜻은 아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다만 그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배당주에 주목해야 하는데 주가 상승에 베팅하기보다는 꾸준히 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특히 필수 소비재나 인프라 관련 기업들은 경기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먹고 마시고 전기를 써야 하니까요. 이런 기업들의 주식을 모아가면서 매년 혹은 매분기마다 따박따박 배당금을 받는 건데 이 배당금이야말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금은 나오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더 싼 가격의 주식을 사서 배당 수익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핵심은 우량한 기업을 골라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건데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딩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동업자가 되겠다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 다른 수비적인 투자처는 달러인데 원화 가치는 저성장 시대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죠. 월급의 일정 부분을 꾸준히 달러로 환전해서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리스크 관리가 되는데 달러 예금이나 달러 RP에 투자해서 이자 수익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은 투자의 목적을 대박이 아니라 생존에 두어야 한다는 건데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단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어떤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한데 들어오는 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채를 재조정하는 건데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을 꼼꼼히 살펴보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대환대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으니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특히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같은 고금리 대출은 최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이자는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거거든요.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과시적인 소비나 습관적인 지출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를 끊임없이 자문해야 하는 거죠. 외식 대신 집밥을 먹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삶의 방식을 바꾸는 문제인데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서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화려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검소하지만 단단하게 사는 사람이 승자가 되거든요. 이 세 가지 전략, 즉 자신의 가치 재창조, 수비적인 투자, 그리고 극단적인 효율성 추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수입을 늘리고 그 돈을 수비적으로 투자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자산을 지키는 건데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만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환상 뒤에 숨겨진 1%대 저성장 고착화라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길고 고통스러운 침체의 서막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파이어족의 시대는 저물었고 이제는 자산 축적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은데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하기 마련인데 저성장 시대에도 새로운 부의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질 뿐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생존 전략들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인데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이 험난한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인데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이상 정부나 기업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가오는 폭풍을 외면하고 과거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고 치열하게 생존을 준비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기억하십시오.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